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폭등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뭔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 추워지는 만큼 어떻게 시장도 좀 썰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먼저 이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컨퍼런스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에 달성했다. 고 확신을 못한다 이런 발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쯤 시작될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 발언을 사실 이제 쭉 추이를 보면은 이게 스탠스가 면밀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를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연준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예.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지 미리 향후 경로를 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범위 내에서 톤 조절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바라보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변했다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시중금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선반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은 그거를 내년 중에 있을 일을 지금 당장 반영해서 주가가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좀 통제하기 위한 코멘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크게 의미 하나하나 부여하는 것보다는 금리 레벨에 따라서 파월이 뭐라고 할지가 좀 달라진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3월 인하 가능성 10%, 예. 5월 인하 가능성 30%, 6월 인하 가능성을 한 55% 봅니다. 그러면 한 6월쯤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구나가 일단은 컨센서스고 저희가 바라볼 때도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상반기 중에는 상회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면 하회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 중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기존의 페드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예.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은 시장이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은데 특히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협상 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예. 이번 주 후반 17일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강등을 했습니다. 예.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거는 앞으로 뭐 한 달 내지 세 달 안에 신용등급을 실제로 강등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셈인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아마도 예산안 협상이 잘 돼서 의회가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약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뭐 연방 정부 셧다운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느냐 이게 판가름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디스는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거꾸로 말하면요. 무디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까지 가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진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7일 날로 연방 정부 협상 예산 협상이 데드라인인데 사실은 이것도 10월 1일 날 이 데드라인이었던 걸 한 번 미뤄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미룰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연방 정부 예산을 보통 평소에는 1년치를 한 번에 예산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예산을 여러 가지 종류로 쪼개놨거든요. 부문별로. 그래서 예. 12개 예산 중에서 지금 합의한 게 4개, 합의가 아직 안 된 게 8개입니다. 그럼 8개를 이번 주 안에 다 개별적으로 합의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 아마 뭐 협상 시한 안에 뭐 굉장히 뭐 전격적인 협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통과되고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셧다운으로 수순으로 가는 건데 셧다운을 하기 어렵도록 무디스도 얘기를 해놨고 정치적 부담도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확 이제 강경하게 나와서 이 협상이 파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공화당 쪽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협상 시한을 또 미루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미루는 것도 뭐 무한정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그래서 한 1월이나 뭐 2월이나 뭐 멀리 얘기하는 분들은 4월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은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일단 밀어놓고 그 사이에 협상을 다시 이어가서 타결을 시키자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런 사실로 무디스도 향후 90일이라고 그 범위를 예. 정도를 잡는 제 부정적 전망을 이번에 낸 거는 또 한 번 미뤄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번 미뤄지고 그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냥 일단은 조금 그것도 미뤄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정치도 뭐 우리나라 정치 못지않게 그 네. 협상과 타협보다는 뭐 갈등과 마찰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금리가 그동안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었는데 장중 5%를 찍고 지금 4.5%가 내려왔다 또 찔끔찔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30년물 국채 240억 달러 입찰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 CPI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CPI가 나오는 물가 지표는 사실 금리를 조금 낮추는 요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지난달 물가 지수가 한 3.7%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3% 초반 정도로 좀 하향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가도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물가 자체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채 투자자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발행이 잘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 정도 레벨에서 딱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오히려 파월이 중요해지죠. 파월이 이전에 했던 얘기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 11월 FOMC 11월 1일 날은 말씀하셨던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갈 때였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10일 날 또 발언했던 얘기들 앞서서는 4.5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인즉슨 아마 시장의 펀더멘탈은 요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파월은 이거를 너무 벗어나서 금리가 5%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고 반면에 4.5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고 딱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밸류에이션도 여기서 크게 변동할 여지는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위아래 어느 정도 진폭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나온 중국 10월 CPI 전년 대비 0.2% 하락했고 10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대비 2.6%나 떨어졌어요. 이게 수출도 뭐 소폭이나마 좀 낙폭이 커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군제 11월 들어서 이 관군제 중국 택배 물량이 사상 최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일단 뭐 중국 경기도 조금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중국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조금 휘청거릴 당시마다 과거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휘청거릴 당시마다 중국 부양책을 상당히 세게 내놓으면서 예. 중국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5% 이상 되는 그 경제 성장률을 구가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 2010년, 2011년 이때 당시에 4조 위안 부양책을 썼다가 그 후폭풍을 한번 맞은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한 2015년 이때 당시에 부동산 위기가 왔다가 그때 또 부양책을 주면서 또 살렸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중국은 부채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커진 게 지금 돌아다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중에서 이런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썼다가 후폭풍을 당해가지고 위기를 안 겪은 업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와서 다시 또 강한 부양책을 써서 이걸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쓰는 부양책들은 다 미세 조정 이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양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 레버리지를 좀 줄여가는 디레버리징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항상 디레버리징은 좀 고통스러운 기간과 예. 뭐 이 강도를 가져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위적인 부양으로 이걸 다시 또 메이크업하는 것들은 좀 버리고 완만하게 가되 하지만 어떤 디레버리징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주 빠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은 조금은 좀 낮춰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국이 부양책을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스무딩되는 측면들의 좀 지표들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위기 이런 것까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 경기가 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거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좀 더디게 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 반짝하고 나서 투자 심리는 좀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이게 문제인데 예. 47조 원, 47조 8천억, 7월 말에 55조 원 대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그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 기대 눈높이에 비하면은 예.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도 사실이죠. 여튼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예탁금은. 근데 늘어 올라가는 속도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시장의 여력은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튼 예탁금이 지금 줄어 있다는 게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또 생겨 있는 거기도 하죠. 55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예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좀 곤란한 것도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확보가 됐는데 속도는 더딘 것 같다. 그 얘기는 상승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상승 속도는 상당히 더딜 거라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금리 레벨이 올라간 거는 좀 받아들이고 투자자들 분들도 상승 속도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금 정도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은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단은 조금 단단해지고 상승의 여력은 생겼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출렁이는 가운데 이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순매도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 그 반도체는 사고 있어요.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반도체 업종 살아난다 했는데 이제 진짜 좀 뭔가 반등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살아나는 것 같죠.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에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고부가 가치 제품,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는 지금도 계속 확인이 이미 되고 예. 있는 거였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반도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으니까 이쪽만 좋아져 가지고는 전체 시장에 살아나기는 어렵다라는 예.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4분기 정도 들어와서부터는 범용 제품 가격들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익 전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적자지만은 이익 전환되는 거를 곧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참 저희도 최근 1년 동안에 반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게 자꾸 그 시점이 연장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되게 괴로웠는데 이제는 감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드릴 때 많이 이제 저희가 일반인 분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지만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 아니냐. 그럼 흑자 전환하는 것들을 보면서 뚜렷한 추세를 확인하고 가야 좀 더 튼튼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실제로 반도체는 항상 실적보다는 더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예. 경향이 굉장히 강한 주식이고요. 왜냐하면 실적 이전에 먼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먼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최근에 반도체 범용 제품의 가격들이 들어 올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튼 기대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정말 살아간다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실적 호조 기대감 있는 자동차는 또 매도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두 가지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체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한 8%, 10%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10%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얼리 어댑터라고 할까요? 빠른 신기술도 써보고 싶고
그리고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움직이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오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다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나한테는 무차별하다. 다만 어느 쪽이 더 나한테 편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나는 결정할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부족한 측면들이 불편한 측면들이 있고요. 주유소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 변도체 그저 전기차의 가격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 대비는 여전히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여기서 약간 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자동차가 뭐 그 정도의 밸류를 받는 주식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향후 먹거리가 잘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의 브레이크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용적인 이슈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강한 임금 상승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다 굴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정도 레벨로 임금을 올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3사랑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미국 3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다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럼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건데 그럼 비용 인상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진 압력이 또 생기는 거니까 전기차 한국의 뭐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좀 그런 측면에 많이 주목을 해서 탑라인의 성장에 대해서도 신성장 분야의 동력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 그리고 당장의 내연기관차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임금 상승 때문에 좀 비용 부담이 올라간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악재를 다 반영할 정도로 주가는 정말 싸져 있거든요. 예. 지금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는 이 이상 따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이 이익이 실제로 우리 한테 영향을 주는 시점,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배당 같은 부분인데요. 배당 시즌이 되면은 좀 이런 매력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네요. 실적은 아주 좋으니까요. 예. 자, 지난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청약 증거금 3조 6,705억 원이 모였는데 두산 로보틱스 뭐 33조 원 모인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다 저 지난 주말에 LG 엔솔 그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로 포드와 합작 공장 철회했어요. 2차 전지 섹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 이렇게 수요가 부진한 영향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성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사실 또 거기에 대응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 변화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은 수순은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시장 수요를 늘리자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피해를 입는 게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예. 배터리 업체들이죠. 상대적으로 저가 배터리를 쓰는 중국의 LFP 배터리 업체들은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좀 더 고부가 가치 비싼 제품을 쓰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좀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요가 좀 더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눈높이는 조금은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전기차의 성장이 다시 또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것들도 더 잘 예. 갖춰져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편해졌으면 전기차 한번 사볼까라고 할 때는 다시 또 프리미엄 제품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수혜가 될 때는 분명히 또 부각이 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불리한 차원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내년까지를 바라보면은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한테도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원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가격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이 돈을 못 버는 구간이 있다면 이제는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는 하방에서 다진 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주면은 이제는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성장성 차원의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문제인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한 구간은 곧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 리튬도 사실 좀 약간 반도체 느낌이 좀 납니다. 막 수요가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자, 중국 광군제도 있었고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소비 시즌이잖아요.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관련해서 이제 이 소비 관련주 이 또 이렇게 좀 주목해 봐야 될 시즌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관군제가 사실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택배 물량 이런 걸로 보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매출 공개를 안 하는 거 보면 약간 예. 매출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는 이런 디레버리징을 이미 진행해 둔 나라고 그리고 임금이 같이 많이 올라간 나라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서베이 결과 뭐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요. 한 작년 대비 3에서 4% 정도 소비 증가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 3에서 4%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 평균치보다는 약간 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나쁘지 않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 주로 뭐 의류라던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모바일 디램 같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이런 걸 가전제품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예. 자,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게 지난주 게임주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지스타라고 그러죠. 국제 게임 전시회가 목요일부터 열리고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 이런 그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게임이 분명히 공매도가 많았던 업종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겠죠. 하단은 다져주는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매도 청산이 그렇게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서 게임주는 앞으로는 쇼커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고 반면에 지금 주가에서 팔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고 이런 점에서는 좀 상방이 열려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게임주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라면은 최근에 게임주가 다시 조금 주목받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게임주의 모멘텀은 실적보다는 신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막 대작들이 당장 나올 것들이 막 대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스타 게임쇼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신작 나올 것들이 많으면 이런 기대감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큰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겠네요. 예, 그럼 지금은 일단은 트레이딩 정도라고 보고 신작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점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좀 반등을 기대하는데 월요일장부터 이렇게 썩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슈나 모멘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의 예산 협상인데 이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음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화요일도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이 두 가지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파월 발언처럼 연준의 얘기가 사실은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연준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연은 총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설이 있어요. 이 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미중 기대할 게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튼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시진핑이 약간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은 약점을 노출하는 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도 또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중립적으로 봐야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